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대식가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전의 경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경기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클리스만호 체제에서 6경기 만에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승리가 드디어 달성이 됐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선제골로 클리스만 감독이 첫 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뭐 사우디도 만치니 감독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우디도 최근에 저희만큼 승리가 없던 팀이라서 사우디를 상대로 뭐 한 3대0, 4대0 뭐 좀 대승을 거두다거나 좀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많이 긍정적인 면이 나왔고, 방향성으로도 클리스만 감독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경기 내내 잘 나왔다면은 좀 더 좋은 평가가 있었겠지만, 뭐 이겨놓고도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겨도 조금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니까 좀 찝찝한 면이 많은데요. 그래도 웨일즈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웨일즈전보다는 어떤 점들이 좀 좋았고, 또 클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웨일즈전에서 나왔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사실 클리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를 4-4-2 포메이션에서 사실 프리롤을 맡기면서 공수로 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넓게 뛰기도 하고, 아니면 중앙에 서 있을 때는 공간으로 많이 침투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활용해 줬었는데요. 그 점이 이제 클리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유일한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난 웨일즈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우리는 4-1-4-1 포메이션으로 준비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게 중앙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좀 클리스만 감독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진 스피드를 활용해서 뒷공간 침투를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 공간을 만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웨일즈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또 웨일즈전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선 선수와 홍현석을 좌우 측면에 배치시켰는데, 사실 이 두 선수는 중앙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잡았을 때 이제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해서 장점들이 나오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를 측면에 그냥 고립시켜서 측면에서 1대1 돌파하라는 이런 식으로 클리스만 감독이 배치를 하면서 두 선수의 장점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의 좀 물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는 측면에서의 3차 플레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웨일즈전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게 이번 사우디전에서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배치시키면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좀 부각되는 장면들이 몇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역할 변화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에게 좀 더 클리스만 감독이 좀 더 자유도를 부여해 줬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고립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동선을 잡게 만들고,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중원에 가담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굳이 내려올 필요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 위치가 높아지고, 이재성 선수가 비운 자리는 이제 서령호 선수가 이렇게 백업 오버래핑을 들어와가지고 이 세 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좀 플레이가 좀 좌측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것인데요. 이 플레이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높은 위치로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재성 선수에게 왜 공격적으로 좀 더 자유도를 좀 더 부여해 줘야 되는지, 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인데, 이재성 선수가 이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때로는 중앙에서 때로는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부여하자 이제 손흥민 선수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우측면에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 5분 상황인데요. 사실 이때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이제 볼을 잡고 중앙으로 전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굳이 중앙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는도 되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또 서령호 선수가 이제 크게 돌아뛰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해 주게 됩니다. 이때 황인범이 도와주러 와주고 이재성을 거쳐서 이제 손흥민으로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지난 웨일즈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앙으로 동선을 잡을 때 이제 빛이 나는 이재성을 정통 윙어로 쓰고, 또 손흥민 선수를 내려서 쓰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측면 밀집 수비를 공략할 때 최근 현대 축구에 있어서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인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장면들인데, 이런 공격들이 지난 웨일즈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 5분부터 이재 선수랑 손흥민 선수를 역할을 지난 경기와 다르게 하니까 5분 만에 상대 하프 스페이스로 공략을 아주 좋게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반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웨일즈전에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전반 21분 상황인데 이재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볼을 받아 전진하니까 상대 사우디 풀백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사우디 풀백 선수가 중앙으로 이제 이동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뛰면서 공간 침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센터백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끌려올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센터백을 끌고 나오니까 중앙에 있는 조규성 선수에게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재성을 중앙에 놓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역량이 자주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공격을 아주 잘 이끄는 모습이 전반전에 나왔다는 점은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내내 이재성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빛났거든요. 이번엔 전반 24분 상황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보자 원터치로 바로 내줍니다. 패스를 내주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공간 침투를 가져가 주는데요. 이때 이재 선수가 이제 공간을 움직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앞에 있었던 사우디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이재 선수에게 끌려갔고, 이재성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우디 선수가 이제 끌려가자 손흥민 선수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런 게 바로 이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호흡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재 선수가 살짝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은 이유는 지금 전반 35분 장면이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한국이 빌드업을 진행하는데 이재 선수가 중앙으로 조심히 들어옵니다. 이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어쨌든 윙어인데 이렇게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가던 이유는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좌측으로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딱 파악하고 있는 이재 선수의 이제 시선도 딱 잡히거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좌측으로 빠지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좌측으로 빠지면은 제일 견제해야 되는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기 때문에 사우디 풀백은 손흥민을 견제하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백이랑 이제 풀백이랑 간격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출하는데요. 그걸 이제 확인하니까 이재 선수가 그 중앙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또 이때 조규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센터백을 끌고 나오자 그 공간으로 바로 이제 이재 선수가 침투하는 장면인데, 물론 이재 선수의 터치가 좀 더 불안정하면서 이제 득점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중력처럼 상대 선수를 끌어낼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제 그래비티, 그리고 그걸 이제 축구 지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재 선수의 움직임이 이번 전국 대표팀의 전반전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고요. 또 이재성과 손흥민의 좋은 호흡, 그리고 정통 윙어처럼 상대를 측면에서 흔들어줄 수 있는 황희찬 선수를 좌측에서 기용했던 장면은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즈전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은 제대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정도를 제외하면 또 그렇게 긍정적인 장면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경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승리만큼이나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이제 방향성을 좀 더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사실 사우디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 내내 저희가 이 중계를 주도했다, 우리가 사우디보다 경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하기엔 좀 힘든 경기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인은 이제 중원 밸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원 밸런스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을 때부터 이제 지적받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6월에 더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9월에도 그런 점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큰 정우영 선수랑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벤투 감독 때는 미들 체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이재 선수를 좀 더 측면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4-4-2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와 이제 박용우 선수를 이제 투미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미들 체제를 기용하면 두 선수가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보다는 좌우를 이제 번갈아면서 이렇게 살짝 대칭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도 두 선수가 너는 A 역할을 맡고 너는 B 역할을 맡아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A, B 역할을 돌아가면서 수행할 때가 많은데, 클린스만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인 박용우 선수랑 황인범 선수를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사실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준비 필더처럼 뛰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연결 역할을 수행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인범 선수 이렇게 혼자서 중앙에서 위치하게 되면 황인범 선수에게 가해지는 너무 빌드업에서 리스크랄까요? 그런 게 너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반 10분 상황인데 이제 박용우 선수가 이제 중앙에 있다가 이제 수비형 미들처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3백 빌드업을 만들어주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그 앞에 위치합니다. 사실 빌드업 시스템 체계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하지만 이번 경기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중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3명이라서 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황인범 선수에게 압박이 가해진 압박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해서 내려오는 모습은 저희가 좋은 빌드업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도 전반 13분 상황인데 뭐 박용우 선수 위치를 보시면 황인범 선수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가 이제 서령우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한 선택지 자체는 좋았지만 안정적으로 빌드업이 결국엔 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우디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제 빌드업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상태로 경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박용우 선수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보단 박용우 선수 앞에 있는 한흥범 선수를 조금 더 견제해주면서 한국의 빌드업을 괴롭혀주는 계속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어느 정도 전술적인 지시가 들어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지시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았고, 전반 내내 계속 빌드업 체계가 불안해지면서 한국이 조금 사우디에게 그냥 어이없게 골을 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계속 소유권을 잡아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이없게 소유권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당연히 많아지고,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후반전 들어서는 선수들의 체력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냥 경기력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방금 이제 전반 13분에 나왔던 이제 빌드업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번에서는 또 황인범 선수랑 박용우 선수의 위치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수 연결고리 해줄 선수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줬는데 이미 공수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패스 미스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중원에서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당연히 이제 중원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걸 인식해서 중앙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모여들게 되면 당연히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역습 장면이거든요. 근데 전방에 동료가 조규성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원에서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윙어들도 중원으로 가담한 상태였기 때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 제일 저희가 위기를 맞았던 장면이 전반 25분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볼을 간수하지 못한 이제 박용우 선수의 플레이가 제일 큰 문제의 원인이었지만, 상황을 이제 세세히 따져보면 중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우 선수가 이제 황인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해서 이제 공격이 전개되는 상황이 많은데, 박용우 선수에게도 압박이 이미 가해지는 상황이고, 황인범 선수는 이미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 딱 보시면 사우디 선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초반부터 수적 우위를 내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문제들이 전반전 내내 지속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었고, 전반 40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는 김승규 선수의 패스 선택부터가 아쉬웠지만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그냥 이미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빌드업에 있어서 핵심인데, 두 선수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고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하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 영역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앞에서 계속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는 좋지 않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빌드업 자체가 이게 불안해지면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럴 때만이라도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내리다든지, 아니면은 이재현 선수를 이제 4-4-2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이재현 선수가 측면에 위치해 있지만 이때는 이재현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고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빼서 4-3-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뭐 3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이번 9월까지 경기장 안에서 전술적으로 대응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모습이죠. 플랜 A에 대한 고집도 좋지만 경기장 안에서 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감독이 순간적으로 잘 캐치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결국 감독의 능력인데,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역량은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첫 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기분 좋은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우디전에서 좀 긍정적이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은 확실히 아시아 최고급의 선수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조금 번아웃이 오면서 조금 아쉬운 은퇴에 가까운 발언을 했었던 김민재 선수가 6월에는 이제 기초 군사훈련으로 소집되지 못해서 이제 조금 수비진 자체가 불안했었던 점이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뽑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시 수비진으로 돌아오자 수비진의 역량 자체가 안정된 모습이 조금 돌아왔다는 것은 꽤나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뭐 세대 교체 과정이라고 클린스만 감독은 스스로를 변화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중원 밸런스 문제, 또 후방에서 안정감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 들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
또 득점 상황에 관련해서도 지금 6경기에서 5골밖에 안 나왔거든요. 클리스만 감독이 공격 축구를 외치고 뭐 자기는 1대0 승리보다 4대3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런 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어야 되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9월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10월에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여론이 나쁜 이유는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월 A매치에 끝나고 또 계속 유럽에 남아서 이제 유럽파 선수들을 또 점검하겠다고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월에 있을 A매치 이제 튀니지랑 베트남 경기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10월에는 조금 더 시원한 경기력 또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문제들을 조금은 더 개선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